네, 중국의 소비 생산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8월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부동산 부분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민간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8월 경기 지표 개선으로 중국 경제가 침몰할 것이라는 우려는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8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3.9%를 웃돈 수치입니다. 산업 생산은 중국 경제의 총 생산량을 뜻합니다. 고용과 소득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죠. 산업 생산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반등의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4.6% 올랐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3.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달 2.5%까지 추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양책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통화정책과 규제 완화, 소비 촉진 정책 등을 통해서 대처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4조 위안의 현금 살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시 4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은 중국 내수 GDP의 13%에 달하는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유동성 공급 정책은 위기 탈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 증가가 가져오는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엔 대규모 부양책 카드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현재 단계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은 소비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수 부진을 되살려 중국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전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촉진될수록 중국은 내수로 버틸 수 있는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와 식량의 안정적 확보인데요. 그래서 농촌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는 한편으로 농촌 현대화의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농촌은 더 이상 노동 인구를 도시로 보낼 여력이 없을 정도로 고령화돼 있습니다. 이미 도시로 다 빠져나간 덕분에 고령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노동력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농촌 고령화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선 중국이 더 이상 세계 공장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문제죠. 중국이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업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문제는 이제 농촌에 청년층이 남아있지 않고 노동 공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임금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공산품 가격이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건설회사가 집을 짓고 또 지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새 집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2, 3선 도시들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를 써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떼돈을 번 중국 민간 부동산 업체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2020년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 수요가 크게 줄었고 구조적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팬데믹이 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면서 현재의 중국 부동산 위기의 배경이 된 것이죠. 중국 정부는 그래서 농촌 현대화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도 바로 농촌 소득 증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미중 대립의 와중에 첨단 산업 융성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수치로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현대화를 통한 농촌 소득 증대가 결실을 맺으면 내수 촉진, 경제 성장률 제고, 식량 자급 해결 등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농민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기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는 토지 유전 비중은 작년 3분기 기준 57.2%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충격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토지가 고령화된 농부들의 손을 떠나서 기업농 등이 경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 농촌 현대화 작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농촌 현대화를 국가적 과제로 물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토지 유전 비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국에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의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인데요. 작년 기준 중국 콩 소비량의 81.8%를 브라질, 미국 등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콩과 옥수수 경작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작지로 확보한 면적이 청두에서만 6,700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이후 중국이 경작지로 새롭게 확보한 전체 면적은 무려 17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하네요. 미국과의 충돌이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식량 안보를 위한 1억 2천만 헥타르의 경작 면적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중국인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고 중국 곡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식량 작업에 대한 시 주석의 고민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정부가 청년들의 농촌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 주석은 올 들어 청년들에게 반복해서 농촌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졸자도 농촌으로 내려가 경력을 쌓아야 한다. 청년들이 농촌 재생 최전선에 서야 한다. 이 같은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광둥성은 2025년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다른 지방정부도 앞다퉈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농촌으로 유치,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청년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이른바 신하방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돌 가수와 배우까지 동원한 농사를 짓자는 예능 프로까지 띄우고 있는 것도 일종의 프로파간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에 얼마나 많은 청년층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만나본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들은 청년층의 농촌행에 사견을 든 채로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외동으로 태어나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란 주링허우, 링링허우 등 신세대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의식조를 해결하면서 본인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탕핑족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들이 하방을 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넘어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한국이나 대만의 사례를 보면 결국 그 원동력은 인재였습니다. 양질의 인력이 첨단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를 수행할 성실하고 똑똑한 노동자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와중에 나온 신하방 운동은 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중국 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중국을 끝장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관료를 중국으로 보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위기 관리 수준의 일이지 중국을 고립시키고 또 미국에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한 외교가도 같은 관점에서 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 외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참한 G20에서 미국한 1대1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미국이 인도와 중동, 유럽의 항구와 철도를 연결해 에너지와 물자를 교역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구상을 발표한 것이죠. 이 사업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요르단, 유럽연합 등이 참여합니다. 1대1로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대외 확장 정책이고 올해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사절단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1대1로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중동 개척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사우디와의 밀착도 다시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중국 연대에 속도를 내자 반대로 중국은 북러와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다음 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유대도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명명했던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입니다.
냉전 구도의 반복인데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엔 한국에게 치명적인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으로 진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은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중러 간 일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척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폰 출시도 화제입니다. 미국의 잇따른 제재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하나로 중국 정부가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일단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근한 내부적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해외폰을 쓰는 게 껄끄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금지령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오는 22일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중국 소비자의 반응이 어떨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선 온라인 예약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이폰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요즘 시내에 가보면 화웨이 매장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최신 5G 휴대폰에 쏠린 관심 때문입니다. 이 사진처럼 메이트 60 프로 앞에 잔뜩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애플 매장에서도 메이트 60 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 소비와 애플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가 개시되는 오는 22일 금요일 매장 상황을 체크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애플은 여전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신호를 줘도 소비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인 건데요. 한국 휴대폰이 중국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애플의 존재는 부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애플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의 힘, 이런 메타 언어를 창출한 애플의 힘이 중국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중국 대개방성의 상징인데다 수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폭스콘 공장 등을 감안할 때 애플에 대한 별도 규제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18일에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직접 베이징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망 확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제휴해서 중국 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베이징의 경우엔 웬만한 식당이나 마켓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짧은 시간 지내면서 가장 편한 점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존재입니다. 중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모든 것을 하고 있죠. 핸드폰에 위챗만 연결돼 있으면 음식 주문부터 차량 호출, 결제까지 모든 게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페이가 전 세계에서 내국인들이 별도의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상품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카카오페이의 중국 진출 소식을 접하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알리페이가 전 세계에 구축한 결제망에 카카오페이가 올라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카카오 등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가 더 먼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이는 한국의 강력한 금융 규제가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운신의 폭을 좁힌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간편 결제 시장으로 곧바로 넘어간 중국 결제 시장의 환경이 해외 진출을 더 용이하게 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아쉬운 부분이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양보하던 결제 시장의 판도도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그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